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게 나라냐? 씨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 스스로가 참 무능력함에 빠져들게 하고 자괴감 들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여기 써있는 순차의 말대로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도 안 돼. 근로장려금도 너는 못 받아.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너무 하소연하고 싶어서 제가 말을 꺼내게 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이게 뭡니까? 나라에서 생활 능력이 너무 안 돼서 돈도 별로 안 벌리고 집도 그렇게 허름하고 잘 못 산다 싶은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썰을 풀고서 싶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기초생활수급을 처음으로 제가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편의점 13년을 일 마치고 나서 더 이상 돈벌이가 없는 겁니다. 대출금은 있고 돈은 없고 아버지는 이제 경비를 하시다가 안 좋은 일을 좀 당하셔가지고 위기소침해서 이제 집에만 이제 있을 때,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공장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그 그때는 처음에 제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할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아버지가 이제 경비 일을 하시면서 안 좋은 쪽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셨을 때 건물에서 어떤 놈한테 심하게 두들겨 맞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계속 넘어져서 다치신 거라 그랬는데 여동생이 아무리 지켜봐도 저건 맞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추궁을 했더니 그냥 울기만 하시고 그냥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떻게 누굴 고발을 하고 싶다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력사무소도 안 가시게 되고 집에서 의기소침하게 해가 노을이 지고 있는 그 풍경 속에서 제 방 책상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 일을 하셔서 씻다 일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제 돈벌이 좀 하고자 해서 편의점 알바 13년을 하면서 한 달에 150에서 120 정도 벌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바는 해야겠고 빨리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줬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운 좋게 신사역 쪽에서 그때 거기 본사에서 나오신 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제 써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 그 점주도 저를 처음에 안 쓰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심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점주님께서 야간 근무자들한테 주로 많이 뒤통수를 많이 당했답니다. 줄이 돈이 벌린다 싶으면 돈을 갖고 많이 날르거나 담배 갖고 훔쳐갖고 도망가는 애들 하도 많아서 그 알바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래서 평일 근무자를 주로 자기 삼촌이나 가족 위주로 썼고 주말 3일만 일하는 걸로 해서 이제 알바를 새로 구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제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평일 야간 알바로 해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일하는 수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빨리 돈은 벌어야겠고 대출금은 빨리 상하는 날짜가 좀 다가오는데 어찌할 바를 없어서 주말 야간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출금도 통장에 아직 여분이 좀 있었고 전에 14년 동안 일하면서 일했던 그 퇴직금도 얼추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돈이라는 게 자꾸 없어지고 없어지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첫 주말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40만원 벌었습니다. 40만원. 항상 150에서 100 단위로 벌었던 녀석이 40만원을 벌었습니다. 더 아끼고 더 아껴 살아가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겁니다.
한 3개월 아니면 모두 파산할 지경이 된 겁니다. 40도 거여보는 겁니다. 투잡을 하자니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전주님한테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 평일 야간 쓰게 해주십시오, 점주님. 돈 좀 더 벌어야 됩니다. 이걸로 돈이 안 됩니다. 라고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점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기 삼촌을 쓰고 있는데 삼촌이 돈벌이가 안 돼서 이 가게도 자기 엄마 이름으로 된 거라서 저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그때가 정확히 제가 3개월 정도 일을 했을 당시였습니다. 그때 제가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점주님 몰래 동네 성북구 근처 반경, 저희 집 반경 100에서 500m 까지 사이에는 편의점에는 편의점을 다 면접 봤습니다. 다 안 됐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 강남에도 일하던 사람이 왜 왔냐고. 거기 돈도 잘 주고 잘 챙겨준다는데 부담돼서 못 쓰겠다고. 심지어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 중에 한 9번인가 10번을 면접을 봤는데 거의 90%가 그 경력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너무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부담된답니다. 그리고 손장난 쳐서 물건 빼돌릴 것 같다고.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틀 후에 면접 보고. 분명히 다음날 전화 준다는데 전화 안 줬을 때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안 될까?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경력이 사람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리고 또 6개월 좀 됐을 때인가? 3개월 또 더 지나서 6개월이 됐을 때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돈도 안 되고. 그때 점주님한테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렸습니다. 점주님, 저 돈 100만원만, 딱 90만원만 벌게 해달라고. 진짜 사정 했습니다. 그때 그 점주님한테 진짜 90만원만이라도 벌게 해달라고. 이 40만원 갖고 안 된다고. 저 사는데. 제가 그때는 뭐 딱히 뭐 취미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이커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외식도 맨날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자 전주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하루만 더 추가해서 일해라. 네가 돈이 많이 급한 것 같으니까 자기도 삼촌한테 얘기를 해서, 삼촌이 좀 연락하시니까, 원래 제가 일하는 주말 근무가 금토에 있습니다. 딱 이틀 있습니다. 이틀. 근데 그걸 하루 더 추가하셔서 목금토 이렇게 해서 저 한 달에 90 받았습니다. 한 달에 90. 근데 그 연락하시다는 그 삼촌이 한 달인가 두어 달에 한 번씩, 그때 한절기 때 봄이나 가을 때마다 감기 걸리시고 심하게 앓으실 때는 저 땜빵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100만원 돼서 100만원 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그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가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써오는 게 많은 건지 한 세 손가락 만큼의 그 분량의 그 용지를 주는 겁니다. 처음엔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는 뭐 하시냐, 아버지는 뭐 하시냐, 두 분 다 생존하시냐, 연세도 가까운 언제쯤 되시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작성해야 될 게 통장 다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매월 얼마씩 벌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 그 평수나 땅값 해서 정확히 얼마 정도의 커트라인이 들어야지만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몇 번 알아보시더니 저희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통장 공개를 무조건 엄마건 나건 아빠건 다 해야 된답니다. 따로 어디 건물이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건물도
어? 원래 20여 평이었던 거 바깥쪽에 도로 사용료 내는 거 1년에 한 몇백만 원 깨지는 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집도 겨우 반토막 나씩 깎여가지고 지금 16평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집터에서. 예?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걸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걸 작성하고 도장도 사본해서 복사해서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3개월 동안 지켜본답니다. 돈이 진짜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오는지 그거 확인 체크하고 그거에 맞는다 싶으면은 기초생활수급 대행사 될 수 있다고. 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됐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그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되게 컸을 때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뉴스에서도 한창 그 기초 생활형 문제 때치고 그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거에 대해서 겁이 되게 많으시고 믿음이 없으신 거다. 그리고 자기가 너나 같이 돈 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지도 아니고 왜 그걸 받아야 되냐. 그럴 수 없다. 하지 마라. 취소했습니다. 아이고야. 그 다음날 저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아버지 앞에서. 아빠 나 돈 없는데 돈을 벌어도 이거 한도 겨우 쓸까 말까 하는데 이 돈 갖고 어떻게 사냐고 막 울었습니다. 아빠 앞에서. 저의 이, 음? 이 무기력함에 무능함에 울었습니다.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권이 박주 그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였습니다. 그게 그때는 해당 사항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다시 동사무소 가서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통장 공개를 너무 거부하신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건 아닌데요. 그 개인정보 그게 너무 민감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터지고 자꾸 그러니까 괜히 돈 빼간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그 공과금 내거나 지로 공과금 낼 때도 기계로 안 한다고. 제가 일일이 다 통장 갖고 가고 지로용지 갖고 가서 그 나라 세금 내는 거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못 믿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하나 없으신 분이셔서 신뢰를 많이 잃으신 게 있으셔서 못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오히려 사과라고 왔습니다. 바쁘신데 그렇게 자료도 많이 준비해서 저보고 해오라는 것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을 다시 한번 신청하러 가게 될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아버지가 그 신장 투석을 하려면은 그 신장 투석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큰 치료 수술 받고 나왔을 때 다행히도 그 인근에 그 투석하는 병원을 알아봤는데 한 번 투석하는데 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월수금 해가지고 3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보험 적용이 되는데도. 근데 그 대학 교수님한테 다시 점검을 받으러 갈 때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산정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을 받으면은 보험에도 올려서 산정특례를 받게 되면은 주로 당뇨 환자나 중증 환자나 신장 투석하신 분들을 위한 그 산정특례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답니다. 반 이상.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콩팥이 유실되거나 상태가 안 좋은 편이 많이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30%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콩팥이요. 그래서 월금, 하목 이런 식으로만 2번만 받으면 된다 해서 산정특례를 일단 제약이 된 겁니다. 그 산정특례를 좀 미리 됐었으면은 보름 동안에 그 병원에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도 퇴원했을 때 아마 돈이 많이 안 났을 때 나올 때 진짜 많이 났습니다. 돈 엄청 많이 까졌습니다. 진짜
한 1,000만원 넘게 깨진 것 같아. 왜냐면 그 뭐지? CT라는 게 그게 보험 적용돼도 한 50만원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장 투석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루에 2번 이상을 찍는 겁니다. 아침에도 한번 찍고 투석하고 나서 또 찍고 저녁에 또 한번 찍는 바람에 돈이 엄청 많이 깨졌거든요. 보름 사이에. 아무튼 나와서도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나라에다 SOS를 쳐야죠. 그때 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됐었으니까 이번에는 엄마도 돈 많이 들어간 거 뻔히 아시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하자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제서야 100기를 드신 겁니다. 통장 공개하겠다고. 그때 정권이 바뀌고 아버지가 투석하는 그 과정 작년 1월부터였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실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공장에서. 근데 공장에서 엄마 보고 왕언니 하라면서 어머니를 계속 찾으러 온 겁니다. 사장님이 오히려 일하러 다시 와달라고. 일을 깔끔하게 잘해주시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또 여동생이 시댁살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저희 집에 100일도 안 되는 깐난 애기들 데려와가지고 1년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집 근처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간 겁니다. 또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을 봐주러 다니다 보니까 집안일도 손 놓게 되고 아버지 일도 손 놓게 되고 돈도 못 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퇴직금도 겨우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아버지까지 건강을 그렇게 잃게 되니까 큰 돈은 뚝뚝 나가고 아들은 아들대로 돈도 잘 못 벌고 근데 반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저도 지치겠습니까? 근데 엄마도 엄마들 지치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제가 주로 아버지를 병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을 다시 한번 하러 가게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박근혜 때 정권 때는 그 한나라당 담당 계열이 몇십 년을 계속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에는요 1년에 한 번씩 우편으로 집값이 얼마 정도 된다 하고 대략 우편물로 옵니다. 그럼 그 정확히 그게 그때 당시 저희 집이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게 저희 집이 1억이 안 됐습니다. 한 7천? 그것도 많이 오른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요 앞에 동아파트라는 게 생기면서 맞은편에 생기면서 집값이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었던 이유가 7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된 거였습니다. 진짜 1억도 안 되는 집이었으니까 허름하고 낡은. 근데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는 거의 9천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우편물 자체도 안 오는 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 집 시가 정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를 때여서. 그래서 아무튼 아버지 그 신장 투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일단 SOS 칠 겸해서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가서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데려가시더니 복지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근데 컴퓨터로 몇 번 치시더니 예전에도 한번 여기 오셔서 했다가 안 돼서 그냥 가셨었죠? 이러는 거예요. 기록에 있더라고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살기가 지금 너무 궁핍해져가지고 자세한 얘기 못 해도 되지만 집에 몸에 안 좋으신 분이 있다고 돈이 많이 나가는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나라에다가 좀 도움을 요청하자. 기초생활수급 그 전에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다시 하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몇 번 툭툭툭 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 아니 그땐 되고 왜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저희 통장 공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그랬는데 뭐랬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 시가가 얼마인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야 모르죠. 제가 아는 금액으로는 9천만 원이 전부였던 걸 알고 있는데요. 이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사시는 집이 1억 3천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서민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돈도 버는 사람이 저밖에 다른 90만 원 버는 게 전부고 어머니도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도 못 하셔서 이제 나이도 있으셔서 올해 70 되셨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저희가 먹고 살고 있는데 저도 알바해서 그때 제가 진짜
자괴감이 엄청 들 만큼 막 내려 깔면서 다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제 상할 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집을 한번 와서 한번 봐봐라 보시라고. 이게 1억 7천만 원짜리 집인지. 진짜 남들 집처럼 빨간 벽도 2층 집도 아니고 반토막이 나가지고 도로 사용료 때문에 도로 사용료 내는 거 부담스러워서 반을 아예 나라 땅으로 다시 돌려줘버리고 16평도 안 되는 데 살고 있는 집인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컴퓨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통장 공개를 한데도 지금이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요. 집에 왔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한 보름 있다가 고대 병원을 또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투석하는 그 혈관이 제대로 생겨돼서 제대로 잘 잡았는지 보려고. 그때 그 선생님한테 아버지 진찰 다 끝나고 나서 그 담당 교수님에서 사정을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초생활수급은 안 되더라도 산정특례는 자기가 신청해서 보험에 올려줄 테니까 그거 적용 받으시면 아마 투석하는 비용은 많이 절감돼서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으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몇 곱절 백 곱절 진짜 인사하고 인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병원 신경내과 김명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9개월 동안 투석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7만 얼마 하는 거 한 번 투석하는데 7만 얼마 하는 거요. 산정특례를 받으니까 2만 3천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영양제 넣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 합쳐봤자 3만 원도 안 될 정도로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동사무소에서 안 해주는 겁니다. 서면이 서럽고 힘들어서 그렇게 신청을 한 건데도. 최근에도 여동생하고 아버지 제가 그 사망진단서 때려갔을 때도 그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다 하고 제출하고 막 다 하고 있는 와중에 동생하고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을 하러 왔는데 그 복지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남들 눈에 시선에도 그 조용조용 얘기해야 되는 건데 쩌렁쩌렁 얘기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면박을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요 여인숙에 사셔도요 자기 집이 없어도 되긴 되는데 이래서 못 받아요 이러면서 가면서 뭐뭐 준비를 또 해오셔야 돼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뭐 중등 초반이나 등공을 떼어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사망진단서들 이런 하러 오는 사람 뒤돌아보게 되면요 그 아이씨를 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면박에다 그렇게 면박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동사무소로서 할 짓입니까?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펜대나 굴리지 말고 직접 나와서 서민들 그 동네 사람들 자기네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크해보고 다시 측량해보고 진짜 이게 1억 7천만 원짜리 되는 집인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찼습니다 그때. 진짜 점심시간에 어머니 항상 동생 집 갈 때 그 동사무소 지나서 그 뒤편으로 가는데 12시 되면 딱딱 맞춰서 밥 먹으러 잘만 먹으러 갑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도 안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고려대학교 신장내과 김명규 교수님께서 투석비용 절감하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9개월 동안 신장 투석하는 내내 잘 치료받다가 가셨습니다. 가실 때에도 고려대학교에 있는 안에 있는 장례식장에서도 거기도 좋으신 분 만나서 이분 얘기도 나중에 제가 아버지 이야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분도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렇게 가실 때에도 진짜 좋으신 분들 때문에 진짜 걱정 없이 저희 진짜 돈 걱정 조금이나마 덜게끔 해서 갈 수 있었어요. 너무나 저는 너무나 뛸 듯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생리적인 현상이라. 아무튼 그 기초생활수급대에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정작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도움 준다고 해놓고는
정작 가면은 뭐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뭐 집세가 뭐 집 평균 기준가가 1억 7천이 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버리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게 해당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또 작아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버렸습니다. 복지과에다가 장문의 글로 이메일로다가 그랬더니 한 3일인가 됐다가 그 제가 있는 이 동사무소 쪽에서 사과 편지가 온 겁니다. 제대로 뭐 안한 걸 뭐 이렇게 안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는 거 딸랑 그것도 직접 자필도 아니고 프린트를 뽑아서 그냥 담당자 복지과 담당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아유 진짜 아유 봉사무사 있으나 안한 겁니다. 실버 복지 뭐 그거 해준다고 해놓고는 기초생활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해놓고는 정작 컴퓨터 타타타탁 찢어보더니만 아우 안 되는데요 대상에서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냐면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더 말이 안 되는 얘기 또 해드릴까요? 기초생활 이거 때문에 아버지 그 신장 투석되는 그래서 어찌어찌 그 대학병원의 그 김명규 신장내과 교수님 때문에 잘 해결됐는데 문제가 또 되는 게 뭐였냐면은 근로장려금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애들 전부 다 받았어요. 심지어 저보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애조차도 받았어요. 근로장려금을. 저 처음에 그게 언제였지? 언제였지? 그게 작년 언제였지 이게? 초반에 중반에 받는 게 있었잖아요. 나라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해가지고 장려금 해준다고. 저 뼛속까지 한나라당입니다. 빨간 당.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 이번 정권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 처음으로 문재인 민주당 뽑았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뭡니까? 전 못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분명히 대상자 된다고 그 전화로도 들었고 100 얼마 받는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나마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 명절 전날 받아오는 걸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아버지 때문에 제가 병간호를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명절 지나고 나서 됐을 때 전쯤에 주변 사람들이 너 받았냐고 넌 얼마 받았니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길래 무슨 얘기인가 물어봤더니 우리 편의점 있는 애들이랑 제가 아는 집 몇몇 큰 회사 다니는 애들도 전부 다 받은 겁니다. 심지어 큰 회사들 다니는 애들조차는 몇백만 원 안 되더라도 몇십만 원씩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해서 국세청 전화해서 하라고 해보니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왜 난 안 되지? 그래서 국세청에서 어떻게든 소신껏 얘기를 듣고 싶은데 다 기계음으로만 돌리기만 하고 그냥 불친절하게 그냥 딱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점주님한테도 내가 이 얘기했더니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윤호 씨는 왜 못 받았어요? 그 이상한데요? 남들 다 받았고 여기 일하는 애들 다 받았는데 왜 윤호 씨만 못 받았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동사무소 같은 가서 국세청이나. 제가 이거 갖고 또 국세청 가긴 뭐하고 아버지도 집에 연락하시고 제가 주로 병간하고 제가 주로 아버지 밥도 차려주고 그랬어요. 삼시세끼 다. 그런데 그 있는 시간에 밤일도 하고 그러면 잠도 못 자는 사이에 그걸 또 어떻게 갑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그랬더니 자신들도 좀 알아봐 주겠다고 해서 또 복지과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툭툭툭툭 두들겨 봅니다. 그러더니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근로장려금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이유가요. 집이 2억이 넘어서 그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이 됩니까? 제가 아버지 추석하기 초에 그러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 넘어갈 때쯤에는 1억 7천이었어요. 근데 그때 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로장려 날 수 있는 날짜가 나오는 날이. 설날 지나고 간 후에 우리 집이 2억이 나가고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못 받는 이유가 자가에 2억 원인 집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몇 가에서의 집값이 그렇게 올라와 버립니까? 이거 진짜 억울했습니다. 진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에? 아니 기초생활수급도 안 돼. 근로장려금도 못 받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알바생이었어요. 한 달에 90번은
땜빵 근무하면 겨우 100만원 버는. 근데 이런 사람한테 근로장려금으로 지원을 안 해준다고요? 근로장려금이 뭡니까? 어? 취업 겨우 했는데 돈 많이 못 버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에 시달리면 그 잘 못 벌고 적게 받는 사람들한테 적용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못 받았어요. 이게 나랍니까? 썩었지? 다 누가 챙겨 먹었습니까? 비리 공무원 새끼들이 다 처먹은 겁니까? 아, 그런 겁니까? 세상에 서민의 말도, 동네 인근 주민이 힘들어서 뼈저리게 고통스러운데도 도움 한 분 안 주고, 그 동사무소 옆에 서 있는 실버 뭐 우대 차량 어쩌고 해놓고는 한 번도 거기서 움직여서 밖에 나가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한 저희 아버지도 모시러 와서 직접 확인하게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게 진짜 나랍니까? 예? 서민이 서럽게 못 살고 시들고 점점 쪼들고 있고, 어디에다가 SOS를 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뭐 하나 꼬투리 잡고 이래서 안 되는데요. 제외되셨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에? 저희 집 한번 와보셨어요? 저희 집 벽에 금 쫙쫙 가고 옛날 기아집집 빨간 기아집에 오래된 단층집으로 된 거 보셨습니까? 16평도 안 되게 되는 조그만 집에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야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에 이제 작년 10월에 돌아가셨고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예? 근로장려금도 못 받게 합니까? 세상에? 편의점 알바인데? 90만원 버는데? 집이 고작 2억 조금 더, 세상에 2, 3개월 사이에 집이 2억이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예? 내가 아는 지인들은 다 받았어요. 심지어 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단위조차도 몇십만원씩은 받았어요. 뭡니까 이게? 이게 썩은 나라지?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까? 예? 세상에 이 도로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갑자기 제가 추가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평 했습니다. 우리 집이 정확히. 근데 왜 20평이었냐면은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 식구들이 잠시만요. 밖에서 빵빵거리네요. 에이 씨발. 밖에서 빵빵거리는 차 소리 때문에 방송의 중간에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욕해서 죄송해요. 지금 좀 흥분해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랑 넘어오셔서 여기에 터전을 잡고 사실 때 땅이 조금 평수가 조금 한두 평 정도를 끼고서 할머니가 스타킹이랑 간장 이런 걸 파시는 분이셨습니다. 노점을 하셨습니다. 가정집을 끼고요. 그런데 정권이 한 두세 번 바뀌고 그 언제 노무현 때가 김대중 때 그 땅을 조금 한두 평밖에 안 되니까 안 사도 별 상관없다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정권이 한 두어 번 더 바뀌고 나서부터는 어느 날 갑자기 도로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 여태까지 못 낸 거 다 내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시청 가가지고 구청이나 시청 가가지고 이 한두 평이라도 땅을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집이 그렇게 껴에 걸쳐져 있으니까 턱이. 근데 나라에서는 점점 도로를 넓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못 판다고. 악의적으로도 쓸 수도 있는 거라서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악의적으로 쓰는 겁니까? 가게 문턱에 걸쳐놓고 사용하는 건데. 에? 그래서 그때 1년에 막 그때 당시 돈으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예? 한 몇백만 원씩 나왔는데 그것도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집을 허물고 다시 이 집으로 지었을 때 저쪽 바깥쪽인 데를 가게 자리를 두 개를 조그맣게 내놨습니다. 한 5평, 6평쯤 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휴대폰 집이 들어왔고 하나는 이제 가을 가게 들어왔는데 가을 가게는 금방 해서 금방 세상에 월세 한 번 안 내고 다 전세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간 새끼 한 명 있어서 나중에 거기 구두방 또 들어왔는데 구두방도 얼마 못해서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 휴대폰 집 하는 놈은 우리 옆에 그 떡볶이 집 하는 쪽 옆 건물로 이사 가는데 아 꼴 보기 싫습니다. 그 새끼 꼴 보기 싫습니다. 그 새끼는 그 폰파리 새끼는 맨날 우리 골목길 들어서 담배 피면 씨발 담배 꽁초 막 바닥에 막 수두룩해 쌓아놓게 버리고 가끔씩 어머니도 몇 번 목격하고 저도 가끔씩 그 옥상에서 물 주다가도 그런 소리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휴대폰을 막 사기쳐서 팔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 딴 사람한테 우회해가지고 막 휴대폰 뭐 어떻게 고장난 거 못 고친다고 얘기하고 새로 사라는 식으로 막 우회하라고 막 이상한 식으로만 해서 막 그렇게 한 통수 치는 거 보면서 내 느꼈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건 제 사적인 얘기지만은 절대 폰은 대리점에서 사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해 사고 통신사 본사 가서 무조건 개통하세요. 대리점도 싹 다 없어져야 돼요. 저 여기 옆에 있는 이 폰파리 새끼도 완전 사기꾼 새끼입니다. 사기꾼 새끼 이거. 존나 많이 해먹습니다. 실제로 90만원, 80만원 그 등쳐먹고 있습니다. 저 새끼들 다. 그러니까 절대 폰 사지 마세요. 대리점에서. 이건 제 사적인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따로 별도로 제가 아주 극심하게 제대로 까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무튼 이 도로 사용료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허리가 실종되었습니다. 진짜. 심지어 그 세를 줬는데도 세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돈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엄마 말로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짜 울며 겨자먹 그리고 집 새로 다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한 3년쯤 됐을 때 이 집을 잘라냈어요. 진짜 볼품없이 도로 사용료 딱 맞게. 심지어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 도랑 사용료 얘기할 때 이 구청 씨발 그 뭐야 그 계측하는 놈들 그 어디까지 그 도로교통과는 아니고 뭐지 무슨 사용 면적 그거 취수제 쪽이었는데 거기 일하는 새끼 내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나이 처먹은 새끼인데 제가 조만간 그 새끼 골목에서 한번 뒤통수 3단으로 뚝배기 깨는 한이 있어서 반 죽여놓고 싶었었는데 그 사람이 왜 짜증났냐면은 우리 엄마가 겨우 그때 공장 다니셨을 때인데 였는데요. 제가 그때 같이 갔어요. 남자로서 따지러. 그런데 만났는데 이 새끼가 막 건성건성으로 얘기하고 분명 나로 따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거면 도로를 다시 까서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에 백이 있어가지고 아는 지인 쪽에 백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그 한나라당 쪽 사람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구청장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 새끼도 갔다가 들어왔다 같이 둘이 갔다가 와서 우리 그 새끼가 우리 엄마 앞에 예예 거에다가 오히려 우리랑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돌변해가지고 그런 모습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 구청장 만나는 거 별짓 다 했을 때 막 셔터 바리게이트 치고 못 들어가게 할 상황인데 우리 엄마는 뒷문에서 들어가서 만나고 왔었습니다. 다 얘기했고 한두 평 때문에 집이 반쪽이 되게 생겼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랑 저랑 집에 오는 길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길 맞은편에 그 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그 도로 사용량에 측량 맞게끔 이렇게 공사를 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사설이었는데 우리 도와주고 측량 다 하고 그 구청 새끼도 와서 보고 우리가 벽 다시 허물고 쌓을 때도 그랬습니다. 절대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안 돼요. 미장 잘해서 이딴 식으로 지랄 연병하는 소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 하고 그거 하는데 벽돌 엄청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 진짜 다시 벽돌 들어갔습니다. 벽돌이 엄청 많이 한 차로 한 3-4대가 들어서 세로가 저기 길게가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두껍게 해서 층을 쌓아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반대편 쪽은 그 외벽 안에 그 내장재가 없어요. 그래서 추워요. 우풍도 있고 이런 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측량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도로 사용료가 안 나오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우리 측량해줬던 사설 업체에다 전화를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다 잘려 나간 겁니다. 딴 사람이 오히려 다시 하는 겁니다. 다른 측량사가 와서 담당 그 전화 받는 여자조차도 바뀌어가지고 그분도 이제 그만두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요? 이거 물어봤더니 우리 측량하는 거 도와주고 난 후에 그거 공문이 위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도로상료 그 안내게끔 측량한 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가고 나서 참나 바로 한 그 다다음날 돼서 제재 가해져가지고 다 실업자 된 겁니다. 그분도 저희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팩트였어, 팩트. 그래서 엄마랑 저랑 그분들한테 너무 진짜 이게 빚을 지고 살게 된 겁니다. 마음의 빚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구청 이 개새끼 공무원 개새끼들이 어 비리스럽게 도로 사용료를 한답시고 한두 평 되는 거 갖고 씨발 돈을 엄청 그렇게 뜯어 쳐먹은 겁니다. 개새끼들. 뉴스 보십시오. 출근도 아닌데 출구도장 남한테 시켜가지고 대리 출석하게 하듯이 해가지고 씨발 어 그 돈 받아가는 거 보십시오. 아주 그냥 그 비리 공무원들이 괜히 있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있습니다. 어딜 가나 다 있어요. 해쳐먹는 놈들이. 예? 뻔한 얘기입니다. 공무원 새끼들 솔직히 공무원 그만두면은 나라에서 그 사람도 연금도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막 공무원 될 거라고 하면서 막 몇 등급 몇 등급 할 거면서 두꺼운 안경 쓰고 와가지고 막 어디 중고등학교 여고 같은데 가가지고 막 시험 치우고 나는 새끼들 꼬라지들 보면은 아주 그냥 가지각색인데 아주 저런 놈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돼가지고 제대로 잠대가리 돌려가지고 씨발 돈이랑 돈은 다 챙겨먹고 불명예스럽게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만두거나 딴 데로 자천됐다가도 다른 데 가서도 오래 일하다가 나이 처먹으면 우리가 준 세금으로 연금 처먹고 살겠죠. 그게 공무원 새끼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서민도 서러워서 못 살아가지고 기초생활 쓰고 신청하러 갔는데도 미끄러뜨리게 해가지고 돈도 못 받아내게 하고 못 받고 도움도 안 주고 오히려 저는 고려대학병원 그 김명규 교수라는 신장내과 그 의사 선생한테 교수님한테 도움 받아서 우리 아버지 1년 9개월 동안 신장투석 진짜 돈 걱정 없이 진짜 조금이나 덜 하게끔 해서 진짜 치료받고 좋게 가셨고 근로장려금도 세상에 저 폐하자 이제 일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점점 내가 두어 달 전에 미리 듣고 나서도 그거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건 하고 옳다구나 그 돈 받으면 좀 어머니도 고생하시고 아버지들 위해서 좀 고기라도 사드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씨발 근로장려금도 다 미끄러지고 그것도 집이라는 게 세상에 몇 개월 사이에 몇 천만 원 올라서 고선에 딱 2억 딱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못 받고 도요 사랑료 해가지고 세상에 한두 평 되는 거 그거 조금 문턱에 걸쳐져 있는 거 그거 때문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만 벌어가 그 개새끼들 이게 나랍니까? 예?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환경 조성해준다면서요. 도움 준다면서요. 근데 왜 안 도와주세요? 뉴스에서는 가끔 그런 뉴스 납니다. 생활 경제 위태로우신 분들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업 그거 없애기 위해서 나라에서 얼만큼 지원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해줬습니까? 안 해줍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노인연금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받을 때 20만원 받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25만원 딱 됐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나이대가 딱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근에 와서 신청을 하고 이제 받을 때 됐을 때 세상에 어떻게 받게 된 건지 아십니까? 전 솔직히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25만원 노인연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20만 2천 얼마밖에 안 나온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뭐라는지 아세요? 은행 쪽에서? 한 집에 부부가 같이 받으면은 돈이 깎인답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까? 실제 노인연금 얼마 받는다고만 나왔지 정확히 부부가 같이 받으면 돈이 좀 깎여서 삭감돼서 나온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니 심지어 약선전할 때 보면은 밑에 작게나마 대부업체에서 돈 빌릴 때 밑에 작게나마 글 나옵니다. 아니면은 후에 가서 막 잔소리 주절주절 하듯 기계식으로 기계음으로도 나와요. 무슨 제재가 가해지는 거 있다는 식으로 없어요. 기차 승무대갑 대사도 그렇고 근로장려금도 그렇고 도로사항료 낸 것도 그렇고 노인연금 지금 받으신 분들 받는 거 보면은 아유 우리나라가 무슨 보건교육에 뭐 1위라는데 말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울 근교 보십시오. 니아까 끌고 다니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 줍고 깡통 캔 빈병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럼 그분들이 무슨 운동 삼아 그런 걸 줍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무슨 그게 취미로 하는 거겠습니까? 심심풀이 뭐 손주들 뭐 깎아 사주려고 하려고 그건 거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또 30만원 준다는데 솔직히 그 30만원 줄 것 같습니까? 안 줘요. 줘도 한 1, 2년 지나거나 또 주면 또 그때 되면 또 다른 이유도 알고 또 안 주거나 또 제재를 가야겠죠. 우리나라 지금 전철 뭐예요? 그 노인 연금 받는 사람들 전철 사용하는 거 보세요. 점점 나이를 올리잖아요. 공짜로 못하게 하게 하려고. 그거 왜 하는 건데요? 에?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당신네들이 비리 공무원 같은 새끼들 중간중간 껴있는 새끼들이 다 헤쳐먹어서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압니까? 제 근로장려금도 이래서 못 받게 된 건지? 실제로 본인들이 우리 집 와가지고 봤어요? 우리 집 환경을 보셨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집 안에 무슨 금치를 했습니까? 무슨 대리석으로 벽을 다 도배해서 박아놨습니까? 우리 집에 무슨 명품 하나 있으면 제가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진짜. 메이커라도 하나 있으면. 40년 넘게 여기 혼자 여기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심지어. 근데 옛날 동사무소 사람들에 달라게 우리 어머니도 그거 느낀답니다. 한 번에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주민한테 안부 묻고 동네 주민 어떻게 진짜 잘 사는지 뭐 측량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 집 돈 계측량이 얼마나 나왔으니까 돈 얼마 정도 집값이 되겠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한 명 없습니다. 그 본인 스스로 자기들만 보는 컴퓨터 앞에서 따다닥 두들겨 자기들만 보면서 2억이 넘어서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셨는데요? 자가라서도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2억이 넘어서 안 된다고? 이상하네?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난 여태 살면서 몰랐으니까.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 때도 신청했을 때 처음엔 되다가 한 1년 정도인가 2년 지나가서 다시 신청하니까 삶이 너무 쪼들고 기박해져서 했더니만 이제 와서는 1억 7천 돼서 1억이 넘어서 안 되는데요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안 된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예? 왜 불편주의 그런 심리를 갖게 하는 게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당신들입니다. 당신들 비리 공무원들. 예? 동네 사람들 힘들고 쩌들고 힘들어하고 서민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은 당신들은 우리 서민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돌봐주려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에서 관직을 준 거예요. 근데 당신들 실제로 일합니까? 항상 12시 되거나 1시 되면 밥 먹으러 땐 쩔쩔이라고 줄 서서 맞춰서 가고 실제로 업무 보는 거 보면 아주 개똥 같고 아주 제대로 복지를 합니까? 에? 안 하잖아요. 당신들이 한 게 뭡니까? 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신음소리도 당신들은 길을 막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있잖아요. 예? 당신들이 얼마나 잘나는 사람들, 당신들 그 직급에서 내려서 집에 퇴근하는 길에 뒷길 조심하세요. 밤길 조심하세요. 예? 누군가 숨어 있다가 칼로 쑤시거나 뒤통수 까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내가 아닐지언정 저처럼 이렇게 화가 나서 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밤길 조심하세요. 진짜로. 사람들이 왜 공무원들 앞에 서면은 왜 화가 나고 왜 불만스럽고 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안 해줬으니까 그런 거죠. 위에다 보고를 해주고 어떻게든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나 몰라라 하잖아요. 남 일처럼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하는 말 꼬라지들 보면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딱딱딱 두들기고 그거 그대로 읊어주면서 이래서 안 되는 건데요. 아니 뉴스에서는 나라에서는 다 해준다면서요. 돈 지급 다 해준다면서요. 근데 정작 제가 도움을 요청하거냐고 나도 받을 수 있겠거냐고 그 부품 희망 갖고 가면은 당신들 어떻게 해줍니까?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되는 걸 뭐 찾아가지고 그거 적용시켜서 무조건 안 된다 하면서 무조건 미끄러뜨리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민들이 항상 뭘 하겠어요. 사회성 조장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노름이라는 걸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복권이나 그거밖에 더 별 수 있겠어요? 아니면 강도질이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겠죠. 그 일들이 구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이유가 뭔데요?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 당신들 잘 들으세요. 예? 서민들이 서로 그 싫은 싫은 앓고 있을 때 찾아가면요, 웃으면서 좋게 반겨주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신변에 있어서 죄책감이나 자괴감 들지 않게끔, 무기력하게 들지 않게끔 조용조용히 상담해줘요. 예?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당신들 기준대로 컴퓨터만 보고 똘뚱똘뚱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납득이 가게. 그리고 그 기준법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그 기준점은 누가 그렇게 설정해서 그렇게 만든 건지, 그런 것도 다 얘기해 달라고요. 무조건 컴퓨터상에서 당신네 집이 몇 억이 넘고 작아기 때문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다 해준다고 그렇게 말 서로 믿고 갔는데 정작 안 되고 집에 돌아올 때 그 허탈감이 뭔지 아세요? 나 스스로가 무능력함을 느끼게 하고 서글프게 하고 울게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더 피눈물 난다고요. 뉴스에서는 다 지원해주고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해주고 경제가 좀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주면, 그게 솔직히 와닿습니까 서민들한테? 서민들이 왜 공무원들이다 윗사람들이다 하면은 왜 싫어하는데요? 왜 혀를 내두르는데요? 당신이 근데 그렇게 서민들이나 국민들을 돌봐주질 않았잖아요. 예? 진짜 막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진짜 막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나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 만큼, 자책감이 들 만큼, 무기력해질 만큼 그렇게 다 하소연해도 당신들 단 한 번에도 도움을 줬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냥 컴퓨터 안에는 글귀만 또롱또롱하게 쳐다보다가 말 몇 마디 그게 안 돼요 이러면 끝나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분명히 나 말고 다른 몇몇 분들 이런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퇴근하는 그 순간 그 골목길 뒤편에서 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조심하세요. 예? 이거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미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서민들한테 불신을 줬잖아요. 믿음을 안 줬잖아요. 아무리 위에 높은 분이 있으셨던 대통령이 뭐라 한마디 하면 뭐합니까? 밑에 사람들 제일 따르고 이행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계측해서 아랫사람 서민 국민들에서 제대로 돈이 쓰여집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전혀. 항상 뉴스 보면 비리 공무원들 얘기들밖에 안 나와요. 살인사건 다음으로. 제가 얼마나 하고 터지고 우라통이 터졌으면 이런 걸로 해서 주제로 해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나라답게 살려면요,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답게 봐줘야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를 행복하게 해줍니다.